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제 수업은 우리가 3회로 구성된 심기일전 특강이에요. 심기일전이라고 해서 사실 올해 처음 개설된 과정이고요. 아무래도 우리 행정사 시험이 10회를 넘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기출문제가 10회 정도 쌓이면은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기출 분석을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 생기기 마련이라서 올해 이제 처음 생기는 과정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도 이제 행정사 시험으로 합격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그리고 우리 합격의법학원에서 2차 사무관리론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 1차는 행정학, 글시대 에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에 관련돼서는 이제 박사 수료를 해서 이제 행정에 관련돼서는 저도 10년을 공부를 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답안 작성이라든지 당연히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앞으로 우리 시험 추세라든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기출문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할지 같이 복습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가장 최근에 뜬 시험이죠. 여러분들도 물론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수업을 듣겠지만 이 분위기를 아셔야 되잖아요.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를 아셔야 돼서 당연히 첫 시험은 2013년이에요. 2013년 1회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2024년 접수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때가 좀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2020년이 이제 8회고 8회를 기점으로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8회부터. 자, 그래서 지금 사실상 2023년이 우리 11회 행정사 시험이었는데 최종 합격률은 이제 13%대였어요. 13%대인데 자, 2024년에 지금 약 8,000명에서 당연히 뭐 취소하시거나 안 나오는 사람 고려해서 뭐 약 8,000명이라고 치면은 보통 1차 합격률이 한 30% 정도 돼요. 30에서 다른 자격사도 뭐 많이 붙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 이 정도 합격률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8,000명 응시를 하고 이제 30%가 1차를 합격했다라고 치면은 지금 올해 6월 지나서 2차로 유입되시는 분들은 2,400명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플러스 작년 유예생분 이렇게 합쳐져서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게 어렵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추세고 지금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보면 이제 1차가 오는 1차 분들이 합격해서 오는 동차생들이 오는 6월을 기점으로 지금 우리가 2차를 하시는 분들은 동차생과 실력 격차를 많이 벌여야 되는 달은 단연코 이제 5월인 거죠. 5월. 그래서 5월에 내가 적어도 작년과 다르게 동차생과 다르게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하면은 5월이 노는 날도 굉장히 많고 특히 직장 병행하신 분들은 5월에 빨간 날이 되게 많잖아요. 그때 공부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기본 과정에서도 언급을 드리긴 하지만 기출만 따로 이제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고를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단 1차는 보지 않고 2차 시험만 볼게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는 계약법으로 한정이 지어지고 절차론이죠. 절차론, 행정 절차 법이 아니라 절차론이기 때문에 법이 포함된 이제 이론 형태의 이제 시험을 봐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공통 과목으로 사무관리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일반 행정사 기준으로 행정사 실무법이 들어가고 이제 외번이라든지 이제 회사 하시는 분들은 이 선택 과목이 빠져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공고 기준으로 봤을 때 과목당 4문제로 구성이 돼요. 과목당 4문제. 그래서 논술 1문제, 약술 3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1회부터 11회까지 문제 구성을 볼 때 4문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5문제예요. 5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100점 만점에 있다고 하면 예전과 요즘의 차이는 문제 1번이 예전에는 40점 분량으로 40점 100점으로 출제가 됐는데 요즘에는 문제 1에 물음 1 해서 이게 20점 100점 문제 1에 물음
2라고 해서 20점 100점. 그리고 문제 2. 그리고 문제 3. 일단 다 쓸게요. 문제 3. 문제 4. 이렇게 출제가 돼서 점수 100점은 100점 만점인 거죠. 100점 만점에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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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이니까 실질적으로는 20점 분량의 문제는 5개를 우리가 써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어쨌든 문제 출제는 1번, 2번, 3번, 4번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왜 써드리냐고 하면 제가 매번 채점을 할 때 거의 마지막까지도 어떤 실수가 많이 나오냐면 문제 1, 물음 2를 문제 2라고 쓰세요. 그리고 문제 3, 문제 4, 문제 5라고 쓰세요. 근데 우리 출제 보면 과목당 4문제밖에 없죠. 4문제밖에 없는데 문제 5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문제를 날리는 거예요. 문제 5도 날아가고 물음 2도 날아가는 거죠. 지금 2문제를 날리고 하나씩 다 밀려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는 4문제지만 물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20점, 100점인지를 살펴보시고 여기서는 조금씩 달라요. 매년 10점, 30점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 조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민법이랑 절차론을 한 교시에 같이 보죠. 1교시에 같이 봐요. 그래서 100분 동안 2가지를 같이 보는 거고 2교시에 사무관리론, 행정사, 실무법을 2교시에 같이 봅니다. 같이 봐서 또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1교시에 볼 때 앞에 커버 색깔이 달라요. 1교시를 써야 되는 답안지 색깔과 2교시에 써야 되는 답안지 색깔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같이 배부를 했을 때 잘못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있다고 해서 이렇게 커버가 다르고 1교시, 2교시를 2과목씩 같이 보기 때문에 꼭 헷갈리지 않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짚고 가시면 되고 또 이 매년 개정이 됐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적용해서 문제를 구할 때는 우리가 시험이 직전에 개정되는 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개정 법령을 적용해서 답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개정 법령을 계속 체크를 하시면 되고 자, 2번째로 유의하셔야 되는 게 기존에 활용된 문제, 기출문제도 변형 활용될 수가 있다. 그냥 기출문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작년에 역대 4번 나왔던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도 잘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1년 준비해서 딱 한 번 보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고 긴장이 되면 이런 답안지도 바꿔 쓸 수 있고 문제도 내가 잘못 쓸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보고 넘어가면 기억에 남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2번째로 하는 실수도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사실 이런 게 문제 쓰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거 하나 실수 때문에 그냥 한 문제가 통으로 날아가니까 지금 한번 보고 진짜 5분밖에 안 걸리니까 한번 보시고 가셔라 이런 거죠. 정말 기본적인 거지만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강조드려서 아시는데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떤 루머가 있냐면 특히 이게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답안지를 우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답안지로 작성을 하는데 22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채점을 할 때 이 답안지를 복사를 하고 스캔을 해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어떤 루머가 있었냐면 수험가에서 파랑 색깔 펜으로 해야 복사가 되면은 되게 선명하다. 그래서 채점이 잘 된다. 이런 말을 좀 들었어요. 근데 명확하게 채점 사항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해야 되고 연필도 안 돼요. 유색 필기구, 파란색 당연히 안 되죠. 파란색 하는 경우에는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한다고 분명히 디렉션에 써 있죠. 근데 이런 카더라. 파란색으로 하면 선명해서 뭔가 채점이 잘 된다. 그런 말을, 이런 걸 이제 유의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점수 잘 받으려고 0점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꼭 검은색,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년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매년 강조를 드리는 거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여기 위에 살짝 여백에다가 이렇게 뭔가 쓰고 싶겠죠. 아니면 여기 내용에다가 뭔가 쓰고 싶겠지만 이런 식으로 특정인의 뭔가 암시되는 문구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안지 말고
문제지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 요 두 문자라든지 그런 내용 같은 거는 문제지에다 쓰시고 답안지는 정확하게 답안만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내가 다시 쓰고 싶다. 그러면은 두 줄을 긋고 그 옆에다 쓰셔도 되고, 원래는 안 됐었는데 이제 수정 테이프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정 테이프 사용도 가능을 해서 수정 테이프를 하시거나,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수정 테이프 쓸 시간도 솔직히 없기 때문에 그냥 두 줄 긋고 옆에서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되고, 사례형 같은 경우에 내가 사례를 잘못 잡았다. 그러면 그냥 통으로 X를 그으시고 다시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예 내가 논점을 잘못 잡은 경우, 특히 사례형 같은 경우 많이 발생해요. 막 열심히 썼는데 갑자기 이 논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냥 X를 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X 표시한 답안은 채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통으로 지울 때는 X로 하시고, 내가 문장 단위를 수정하겠다 그럼 이렇게 두 줄을 그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문제가 1번, 2번, 3번, 4번 순서로 되어 있지만 내가 봤을 때 1번부터 막힌 거예요. 나 1번 자신 없다. 그러면은 1번을 쓰고 비워두고 뭔가 조절하고 2번을 쓸 필요 없이 바로 문제 2부터 쓰셔도 돼요. 그래서 답안 작성 시 문제 번호 순서에 관계가 없이 문제별로 스캔을 떠서 채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내가 문제 1을 하고 뭐 한두 장 비워서 문제 2 이런 식으로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2부터 바로 시작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사실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저는 가이드에 있는 대로 쓰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문제에 문제 1의 답안이 끝났으면 그 옆에다가 끝이라고 쓰시면 되고, 맨 마지막 답안까지 작성을 했다. 그 뒤에 더 이상 채점할 게 없습니다. 라는 부분에는 중간 한 줄 띄고 이제 중간에다가 줄 바꿔서 이하 여백이라고 작성을, 최종 답안이 끝나고 나서 이하 여백이라고 써야 합니다. 라고 돼 있죠. 기재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걸 안 썼다고 감점을 주진 않을 거예요. 주진 않겠지만 이왕 이렇게 쓰는 거 열심히 써고 이거 숙지하고 있구나라는 표시해주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시험 봤을 때 다 표시를 했었고, 사무관리론 굉장히 고득점 나왔던 제자분께 물어봤을 때도 다 표시를 했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간을 엄수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또 많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답안지를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이 뒷페이지에 답안이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계속을 쓰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계속 아니면 화살표를 표시한다든지 이어서라고 쓰시는 분들이 채점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일반 사항에 보시면 계속을 쓰려고 하는 거는 이 답안지 장수 자체가 부족해서 새로운 답안지를 추가로 주세요 하는 경우에만 계속을 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뒤에 답안지를 추가로 쓸 게 아닌데 계속이라고 쓰면은 사실 맞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알려준 대로 끝이랑 여러분들은 이하 여백밖에 쓸 게 없어요. 계속을 쓰려면 16페이지를 다 소진을 하셔야 되는데, 보면 한 과목당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가 사실 맥스예요. 그러니까 16페이지를 쓸 이유는 굳이 없다. 굳이 없어서 계속은 되게 특이하게 예외적인 케이스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실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말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도 숙지를 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 잘못하고 뭐 좀 더 잘하려다가 아예 1년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불이익을 받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시험 출제 유형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사례형이 있었고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약술형이 나온다고 했죠. 사례형, 약술형 이렇게 두 가지. 사례형, 약술형이 아니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공고에서 정확하게 논술형, 그 다음에 약술형 이렇게 나오는 거죠. 논술형, 약술형. 정확하게 공고에 나온 시험 출제 유형은 논술형, 약술형이에요. 논술형, 약술형. 근데 이 논술형이 사실상 여기에 사례형이 들어가는 거고 또는 준사례형이 들어가는 거죠.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보통 출제 유형은 두 가지죠. 논술형이 나왔을 때 사례형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논점을 추출하는 방식이겠죠. 논점이 뭔지 몰라요.
어떤 사례를 보고 나서 아 이거는 A 논점이다, 이거는 B 논점이다 라고 논점을 추출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 사례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준사례형이죠. 사례형을 주어져요. A라는 사례가 명확하게 논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뭐 타당한지 또는 적법한지에 대해서 사례는 주어지되 그거에 대해서 케이스를 우리가 풀이해야 되는 방식, 이런 식으로 논술형은 출제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 약술형으로 진행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례형 또는 준사례형을 우리가 논술형이라고 출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게 출제자, 우리는 상대평가잖아요.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끔 써줘야 되는 게 논술형이고, 논술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법학 답안지는 처음 쓰더라고 할지라도 논술 시험은 한번 보셨을 거예요. 논술 시험. 논술 시험의 본질은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쓰세요가 논술 시험인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쓰세요. 근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시험에 적용을 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출제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되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쓰는 게 논술형이고, 이 사례형을 서론, 본론, 결론 형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게 서론의 1번 문제 제기, 사안의 논점, 2번 그 해당 논점, 그 다음에 3번 그 논점에 대한 문제 해결, 이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형이 뭐 이렇게 로마자로 쓰는 게 아니라 논술형 자체가 원래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는 답안 자체가 논술형인데 사례형을 이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추니까 사안의 논점, 문제 제기, 그거에 해당 요건, 마지막에 결론, 사안의 풀이, 이런 식으로 논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례형 문제는 우리가 로마자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약술형은 이런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이 아니니까 목차를 잡고 쭉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번이고. 자, 두 번째, 논술형 시험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출제자의 묻는 말에 대답하자, 묻는 말에 대답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에 강조를 드렸지만 정말 기본적인 경우인데 많이 쓰지 않는 경우가 뭐냐면, 사례형 문제에서 질문이 물어봤어요. 뭐뭐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시오라고 물어봤어요. 특히 뭐 우리 심판 청구에 관련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논점 중간에 본론에 쓰다가 청구인 적격 아니면 뭐 대상 적격 이런 내용을 쓰다 보니까 결론에서 묻는 건 뭐예요?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시오라고 물어봤는데 결론에 그러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지어져야 되겠죠. 청구인 적격 때문에 어떤 내용을 쓰시고 타당하지 않다 또는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청구인 적격이 어쩌고저쩌고 대상 적격이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묻는 말에 대답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히 타당성이라든지 적법성, 이 심판 청구의 적법성에 대해서 논술하시오라고 물어봤으면 마지막에 청구인 적격 어쩌고저쩌고 이유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답안지 펼쳐보면 내용 잘 썼는데 묻는 말에 대답하는 거 매칭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 논술이고 이렇게 묻는 말에 대답해야 되는 포맷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안 지키는 거에서 사실상 답안지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켜주시면 되고, 물론 우리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약술형만 있기 때문에 이런 서론, 본론, 결론의 논술형 형식은 옛날에나 1회 때나 출제가 됐고 요즘에는 다 약술형으로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특강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나는 실제 시험에선 이렇게 쓰겠다라고 방향을 잡아가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내용, 가이드 같은 거 꼭 챙기고 나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2013년도 1회죠. 1회 기출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무려 10년 전이죠. 아주 옛날에. 사실상 2013년도 1회 때가 지원자의 풀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고 해요. 왜냐면 이때 생겼을 때 제가 듣기로는 이때 행정사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법률 관련으로 이미 공부를 하셨던 분들, 사실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이 행정사도 좀 같이 따면 좋겠다 해서 응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때 법학적인 퀄리티는 되게 좋으신 분들이 응시를 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나눠드린 먼저 이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1회 사무관리론. 자, 이 과정은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안지라든지 문제지, 통계까지 다 넣어드렸어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논수령, 약수령을 보고 보시면 보이시겠죠? 자,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문제 1은 서술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논수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기본적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고. 자, 문제 2번, 3번, 4번 보시면 약술하시오, 약술하시오, 약술하시오 하고 다 20점씩 분량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자유롭게 그냥 아는 대로 다 써보세요. 이런 출제 의도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잠깐 뒤에 보셔서 우리 합격자 통계 살짝 보고 넘어올게요. 자, 이때 같은 경우에 뭐 일반 행정사 기준으로는 사실 합격률이 생각보다 낮죠. 15%니까. 되게 옛날에 보면 엄청 쉬울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때가 굉장히 붙기가 어려웠어요. 막 사시 준비하셨던 분들 다 왔는데 행정사를 붙었다? 되게 어려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과목별 채점 결과 보시면은 사무관리론은 이제 과락률 자체가 원래 높은 과목이에요. 생소한 과목이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였구나.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문제 1번부터 같이 문제를 보고 풀이를 진행할 건데, 자, 문제 모범 답안은 제가 이제 하나씩 프린트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1회 모범 답안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모범 답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20점 분량이라고 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답안지 양페이지를 펼쳤을 때 한 페이지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20점 분량으로 잡고 있어요. 자, 그런데 40점 분량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2페이지 정도는 써야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 40점 분량 통으로 많이 냈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시고, 자, 사무관리 기출특강은 여러분들이 듣고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 사실상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왔었고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구나의 가이드를 잡고 키워드를 암기하는 것뿐, 이 기출문제를 따로 갖고 다니면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요약집에 합치시면 되는 게, 특히 사무관리로는 개정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기출도 제가 개정을 엄청 많이 했어요. 차라리 이거를 요약집에 다 몰아 넣었으니까 중간중간에 요약집 페이지 같이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에 그냥 기출문제 한번 같이 훑고 이거는 다 안 봐도 돼요. 사무관리는 더 안 보셔도 돼요. 한 번만 보고 넘어가자. 자, 그럼 문제 1번부터 같이 볼게요. 문제에서 멘붕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딱 시험을 봤을 때 40점 통으로 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채점하기도 사실 어렵고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려워요. 문제가 40점인데 검토와 결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40점이 나왔으면 이거 한 20점 정도를 쓰고 결제 한 20점 정도를 반반 정도는 써야겠구나.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답안지에 40점 분량이니까 어쨌든 논수령으로 잡아야 돼서 로마자로 쓴 거예요. 로마자로 일단은 크게 기한문에 대한 검토와 결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작성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분량은 적어도 2페이지 이상 정도는 40점이니까 써야겠구나.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고. 자, 검토부터 같이 보실 거고, 만약에 요약집도 같이 보실 분은, 자, 요약집 우리가 76페이지에다가 기출 표시는 다 했지만 같이 펼쳐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한문 검토와 결제죠. 기한문 검토 결제니까 토픽 43이죠. 78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78페이지. 기한문 검토. 그리고 결제는 토픽 44죠. 그래서 78 그리고 80을 같이 엮어서 40점 분량으로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검토의 개념부터 볼게요. 개념. 기본적으로 검토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는 우리가 수직적 합의라고 기본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검토. 그리고 협조의 차이점은 합의긴 합의인데 수직적 합의냐 수평적 합의냐 이 두 가지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잡아갔었고, 기본적인 개념은 보존기간 또는 보좌기간이 그 소속 공무원이 기한한 내용을 분석하고 점검하고, 자,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하급자가 우리한테 검토 받을 때 뭐 해요?
그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속 공무원, 그러니까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직원이 나한테 기한한 내용, 작성하거나 보고한 내용을 분석하고 점검을 해서 내가 검토하는 사람이면 뭐예요? 동의 여부를 결정해서 컨펌을 해주는 거죠. 동의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이 검토고 그것은 수직적으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합의를 하는 거다. 자, 그래서 검토는 언제 해야 되냐? 기검, 협결 이렇게 공부했었죠. 기한문은 결재를 받기 전에 기한, 검토, 그 다음에 협조, 결재니까 결재를 받기 전에 검토를 받아야 된다. 절차적인 시기는 결재 전에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무조건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원칙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는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할 수가 없는 경우 우리가 상급자한테 긴급하게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겠고 그런 경우에 사유를 적으면 예외 규정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검토의 개념을 다시 지금 외우고 간다고 하면 첫 번째 일반적인 개념인 거죠. 소속 공무원이 기한한 내용을 우리가 분석하고 검토해서 점검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검토죠. 그게 수직적으로 합의하는 게 검토고 언제 검토를 해야 되냐? 결재를 받기 전에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이 정도 개념을 쓰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물론 사람마다 분량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거는 모범 답안이에요. 모범 답안.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쓰기 어려워요. 이렇게 완벽하게 쓰기 어려워서 이 정도에 가깝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일 뿐 어느 정도로 쓰시면 되냐면 사실상 요약서에 있는 내용은 내가 다 외워서 요약서에 있는 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다. 이 정도의 감을 잡아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는 검토의 개념을 썼으면 기본적으로 절차를 써야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생각은 언제 해야 되냐면 문제를 보고 나서 보자마자 펜이 움직이면 안 돼요. 펜이 바로 써지면 안 되고 문제를 보고 사실상 문제지에다가 써야 되는 거죠. 검토를 보고 1번 개념 써야겠구나. 2번 절차 써야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목차를 문제집에 1번으로 잡아가고 한 5분 정도는 저는 써야 된다고 봐요. 목차를 잡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문제지에다가 제가 지금 답안지랑 문제지를 두 개를 나눠드렸잖아요. 이 문제지 시험장이 이렇게 나와요. 이 문제지에다가 문제 1번, 2번, 3번, 4번을 쭉 읽어보고 나는 어떤 문제 강하고 어떤 문제 약한지 별표 같은 걸 표시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제 답안지에 들어가기 전에 한 5분 정도는 할애해서 이 문제지에다가 목차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답안지로 가셔야지 문제가 안 꼬입니다. 자, 그렇게 가셔야지. 5분 물론 중요한데 그 목차에 5분 쓰는 게 가장 소중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지에다가 이미 목차를 잡아놓고 그 목차를 보면서 답안지에다가 머릿속에서 있는 키워드를 전개를 해 가신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절차를 가신다고 하면 자, 검토 절차는 최종적으로 그 기한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기한자란에 서명을 하고 결재를 받기 전에 검토를 받아야 된다. 앞에 썼던 내용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목차를 빼서 쓸 수도 있겠죠. 또는 검토의 개념을 앞에서 쓰고 그냥 절차적인 내용은 아예 여기다가 자세히 쓰셔도 되시겠죠.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목차 순서는 다를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개념 절차에 대한 목차가 있고 개념에서 쓸 수 있는 키워드가 떠올라서 쓸 수 있다.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다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자, 그 다음에 이 검토 절차의 내용에 있어서는 자, 제가 답안지, 모범 답안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왜냐면 이때는 1회 때 우리가 40점 분량으로 나왔잖아요. 40점 분량으로 나와서 지금 제가 쓴 이 문제에 맞게끔 쓴 답안은 이 검토 절차에 보시면 세 가지로 나눴어요. 업무 분담자가 기한한 경우, 그리고 총괄 책임자가 기한한 경우, 세 번째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해서 검토 절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넣어놨죠. 상세하게 넣어놨지만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시험에 대비함에 있어서 이렇게 검토 절차에서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나오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검토 절차인 부분에 있어서
기한을 하고 나서 결제 전에 받는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 1번, 2번, 3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세 가지가 달라서 뭐 지금 마지막 한 번 보고 넘어가는 거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기한자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기한자가 확인을 해서 기한자가 결제를 받기 전에 검토를 받는 거기 때문에 기한자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분담자가 기한을 하는 경우에는 총괄 책임자의 검토를 받고 나서 검토 결제를 받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총괄 책임자가 기한하는 경우에는 총괄 책임자 자체가 기한을 하기 때문에 업무 분담자의 의견을 들을 뿐, 의견만 들을 뿐 보조기간에 검토 결제를 받는다. 이 기한자의 두 가지 차이를 나눠놨다. 그런데도 부득이하게 검토를 못 받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사유를 적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세 개를 쓸 수 있을까? 자, 그거는 좀 참고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되시고, 필수적으로 쓰셔야 되는 거 개념 당연히 쓰셔야 되겠죠. 개념 쓰셔야 되고, 절차는 기한하고 결제 전이다. 이거 잡아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로 꼭 들어가야 되는 거는 검토니까 도대체 뭐를 검토하는지 검토사항 쓰셔야 되겠죠. 검토사항. 자, 검토사항. 자,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다닌다 여러분들이 또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했어도 기한문을 검토를 하면 뭐를 보냐? 첫 번째, 형식적인 측면을 보겠죠. 형식적인 측면이 맞는지 틀리는지 보겠고,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도 맞는지 틀리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보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죠. 검토 사항은 형식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을 모두 검토한다. 사실상 답안지 채점하는 것도 동일해요. 저희도 채점할 때 형식적인 측면 당연히 보고요. 두 번째, 내용적인 측면 모두 검토한다.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이 검토 자체가 수직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를 결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검토예요. 그런데 만약에 검토를 하고 났을 때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른 의견을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이 4번 목차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검토 시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의견인 경우 다른 의견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 이 4번 목차를 써주시면 내용적으로 매칭이 되게 잘 되겠죠. 개념 자체가 합의인데 다른 의견일 땐 이렇게까지 써야 된다라는 내용을 써주시면 당연히 고득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검토 시 다른 의견 표시는 우리가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요약집 78페이지에서도 다른 의견 표시는 별표 표시를 따로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 다른 의견 표시는 다시 한번 외워주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검토 관련이니까 기한문을 검토하는 경우에 내용과 달라요. 우리가 동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검토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내가 검토하는 사람이 직접 기한문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기한문 또는 별지에다가 다른 의견을 표시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코멘트를 달거나 아니면 직접 수정을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검토자가 다른 의견을 표시할 때에는 이렇게 의견 있음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수정을 하거나 다른 의견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의견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따옴표 하시고 의견 있음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렇게 수정하거나 다른 의견을 표시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가능한 한 의견은 조정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합의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단 의견을 조정해서 합의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합의가 가능할 때에는 합의를 결론적으로 했으면 문안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재작성, 처음부터 다시 작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은 이렇게 의견 표시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없는 경우.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경우는 기한자와 검토자는 직접 수정할 수가 있어요. 기한자와 검토자는 직접 수정할 수가 있지만 협조하는 사람은 수정을 할 수가 없다. 이거 두 가지 차이점까지 써주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래서 검토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실제로 내가
기출문제 2013년에 1회 이 문제를 보고 검토를 써야겠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다시 떠올리면 목차부터 개념, 절차, 검토 사항, 그다음 마지막에 다른 의견 표시 이 네 가지 목차는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물론 그 안에 내용에 절차나 개념이나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사람마다 더 디테일하게 쓰시는 분이 있겠고 조금 더 요약해서 쓰시는 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네 가지 목차에 대해서는 다 써주셔야지 충분하게 20점 분량으로 써주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가지 목차 지금 외워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2페이지 모범 답안 2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기한문의 결제죠. 결제. 자, 모범 답안 2페이지 넘어가시고 요약집은 이제 80페이지 토픽 44 같이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결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물론 우리가 문서의 결제라고 외웠지만 문제에서 기한문의 결제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문서의 결제를 기한문의 결제로 물어보는 문제에 맞게끔 조금 단어는 수정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한문의 결제를 또 같이 보시면 기본적으로 의의를 또는 개념 뭐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차를 잡으실 때 사람마다 개념을 잡으시는 분이 있겠고 정의라고 하시는 분이 있겠고 의의라고 하시는 분이 있겠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쓰시면 되시고 보통 개념 또는 의의를 많이 작성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결제에 대해서도 한 20점 분량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첫 번째 뭐 개념 또는 뭐 의의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처음에 개념 썼으니까 이번에 의의 써야지 좀 다르게 써야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의를 먼저 쓴다고 하면은 결제란 무엇이냐? 당의 사안에 대해서 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자가 결정하는 행위가 결제예요. 결제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오케이를 해주는 거야. 결정을 하는 행위 자체가 결제를 의미합니다. 결제.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결제를 문서의 결제 또는 기한문의 결제는 뭐냐면 그 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누구냐? 행정기관의 장인 거예요. 행정기관의 장의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행정기관의 장의 결제를 받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한 줄 무조건 써주셔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그 행정기관의 장이 결제를 할 때 그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모든 내용을 정말 수백 개, 수천 개의 문서가 올라올 텐데 행정기관 장이 현실적으로 모든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할 수가 없겠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위임 전결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대리해서 위임을 해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행정기관 장이 의사결정, 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니까 행정기관 장이 해야 되는데 모든 서류에 다 사인을 할 수 없으니까 위임을 해주는 거죠.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위임 전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자리를 비울 수도 있겠죠. 휴가라든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제를 할 수가 없으면 꼭 이 사람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뭐 우리가 직무 대리인, 대직자 이렇게 말을 하죠.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신 결제를 한다. 할 수가 있다.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결제라고 하는 목차에서 지금까지 살펴보면 1번 결제 뜻이 뭐냐? 근본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행위가 결제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서의 그럼 결제는 누가 하냐는 거죠. 사실상 문서의 결제를 결정하는 행위니까 누가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의 행위냐라고 했을 때 원칙은 기본적으로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인데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공무원도 갑자기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결제할 수 있다. 자, 이런 프로세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문서를 결제하는 사람은 그 의의를 알면은 사실 그 다음에 쓸 수가 있어요. 결정하는 행위
누가 하느냐? 그래서 같이 연결돼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세 번째, 결제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죠. 결제의 종류. 자, 그래서 결제의 종류 관련해서는 뭐 간단하게 좁은 의미의 결제, 전결, 대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좁은 의미의 결제가 원래 의의를 생각해서 뭐예요?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겠죠. 그 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니까 좁은 의미의 결제란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가 좁은 의미의 결제겠죠. 그래서 결제 한번 잡아주시고, 자, 두 번째, 전결이라고 하면 앞에서 우리가 소속 공무원, 담당 공무원에게 위임 전결하는 것과 같이 전결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행정기관 장으로부터 결제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제를 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용어 자체, 결제의 종류는 전결인 거예요. 위임을 받아서 행하는 결제가 전결이다. 종류 한번 잡아주시고, 자, 마지막 대결은 결제권자가 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자, 3페이지 넘어가서 결제 받을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행하는 결제가 대결이다. 자, 그래서 앞에서 문서의 결제는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다로 우리가 2번은 잡아준 거고, 구체적으로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 좁은 의미, 전결, 대결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자, 만약에 내가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분량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 2번이랑 3번은 겹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안지 분량을 조절해서 내가 2번을 쓰고 그래도 한 번 더 잡아서 쓰겠다. 분량 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의는 무조건 쓰시고, 다시 정리하면 의의, 결제 의의 무조건 쓰시고, 문서의 결제 그리고 결제의 종류 2번, 3번은 내용적으로는 겹치지만 두 가지를 목차랑 내용적으로 분류 체계를 다르게 잡아준 거기 때문에 2번, 3번은 선택해서 작성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는 결제의 효과적. 자, 그래서 결제를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자, 이것도 어떤 차이냐면 우리가 검토를 다시 생각하면 검토의 의의는 수직적 합의죠. 그러니까 합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의견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서 합의를 하느냐가 중요한 목차로 들어간 거고, 결제의 뜻은 뭐예요? 결제. 의사 결정하는 행위가 결제라고 했죠. 그럼 그 행위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도 당연히 의의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써야 되는 목차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제의 효과는 문서에 결제권자가,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결제권자가 뭐 어떤 액션을 해야 되냐면 서명을 해야 돼요. 그게 사인인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인을 하는 게 결제인 거예요. 그게. 그 사인을 하는 행위를 우리가 결제라고 부르는 거고, 그 정확한 액션은 서명의 방식으로 결제라는 행위를 해야지 결제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성립. 자, 그래서 결제를 함으로써 문서가 성립이 되는 거죠. 문서가 성립되려면 결제가 되어야 문서가 성립된다. 자, 그래서 효과까지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나는 좀 더 쓰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5번이 들어가겠죠. 결제의 표시. 자, 그래서 간단히 결제의 표시는 한번 보고 넘어가면, 결제, 우리가 사인을 하면 언제 사인을 해야 되냐면 서명할 때 직위를 간단히 표시하고 결제란에 서명을 하는데, 자, 우리가 사인할 때 날짜도 보통 같이 표시를 하죠. 그래서 서명 날짜와 함께 표시를 한다. 자, 근데 전결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결하는 내가 실제로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위임 전결 받은 사람인지를 구분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 앞에는 전결이라고 표시를 하고 서명을 하는 거고, 대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위임 전결이 아닌 대결하는 경우에는 대신 결제하는 사람이라는 대결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서명을 한다. 자, 이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3번을 썼다고 하면 결제 종류,
기본적인 좁은 의미의 결제, 전결, 대결을 썼으면 표시할 때 좁은 의미의 결제는 직위 표시하고 날짜 표시해서 서명한다. 대결은 앞에 대결 표시하고 전결은 전결 표시한다. 좀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 같은 경우에는 40점 분량으로 똑같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하는 거는 내가 이 문제를 봤으면 이렇게 목자를 잡고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간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검토가 나오면은 머릿속에 개념, 그 다음에 절차, 검토 상황, 그리고 검토 시 다른 의견 표시, 기본적으로 목차를 문제집에 잡고 그거를 보고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되고, 결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개념 또는 의의를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서의 결제 또는 기한문의 결제, 누가 하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결제의 효과죠. 결제의 효과. 그래서 결제를 하면 문서가 성립이 되는 건데, 결제를 하는 것은 서명의 방식으로 결제를 하면 이제 문서가 성립된다라고 결제 효과까지 무조건 써주시고, 결제의 표시는 사실상 참고적으로 당연히 쓰면 점수가 플러스 되겠죠. 플러스 되겠지만 아마도 실질적으로 효과까지만 하셨어도 문제 이제 분량은 충분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1번을 했는데 큰일 났죠. 이제 1번밖에 못 해가지고 큰일 났죠. 그래서 2번을 빨리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1번 이제 천천히 40번 넘어가다 보니까 2번만 빨리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픽 56, 즉 요약지 100페이지 펼쳐보시면 돼요. 100페이지. 그래서 관인의 개념과 종류고, 자, 이거는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종류 그리고 폐기는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기본적인 토픽 요약지 공부했던 거 같이 복습해서 넘어가면 되겠죠. 자, 20점 분량으로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관인의 종류와 폐기 이렇게 나눠진 거죠. 관인의 종류 그리고 관인의 폐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물어본 거죠. 그럼 관인의 종류를 봤을 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일반적인 관인 써야겠구나. 자, 두 번째, 전자 이미지 관인 써야겠구나. 자, 세 번째, 뭐 써야 되겠어요? 특수 관인 써야겠구나. 자, 이거 목차만 세 가지 딱딱딱 잡아주셔도 이분은 관인의 종류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구나를 목차만 봐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관인의 종류, 개념 같은 경우 당연히 쓰면 좋겠지만 사실상 개념을 쓰지 않더라도 분량이 충분해서 이런 거는 이제 선택사항인 거죠. 여러분들이 실무법이랑 같이 보실 때 좀 시간이 남는다 또는 한 문제가 불이탈해서 남는다. 그러면 개념 같은 거 기본적으로 추가로 써주면 플러스 알파 점수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나오고, 문제에서 묻는 것만 대답을 한다고 하면 관인의 종류부터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인의 종류, 기본적인 관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합의제 기관은 청인, 그 외의 기관은 기관장의 직인, 두 가지로 나누어서 관인을 좁은 의미의 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전자 이미지 관인. 자, 우리가 달달달달 외웠죠. 관인의 인형, 그 이미지를 컴퓨터에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이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전자 이미지 관인의 개념은 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돼요. 개념은 전자 이미지 관인 개념 한 줄 써주시고, 자, 세 번째 특수 관인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관인의 종류에 대해서만 물어봤으면 특수 관인에 대해서 이렇게 다 쓰면 좋겠지만 다 못 쓰셔도 여기서 조금 양 조절을 해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문제에서 특수 관인을 딱 명확하게 물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쓰면 양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쓰셔야 되는 거는 1번인 거죠. 행정기관장은 유가증권 등의 특수한 증표 발행을 하는 경우 또는 민원 업무,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즉, 이 말이 이제 특수 관인도 관인의 종류에 포함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라면 실제 시험에서 관인 개념, 전자 이미지 관인 개념, 특수 관인 개념 이 정도 쓰셔도 분량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이 특수 관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찝어서 물어본 적이 없었고, 전자 이미지 관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요약집 100페이지에 3번 특수관인은 제가 별표 표시를 해서 외워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옆에 토픽 57번 전자이미지 관인은 단독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특수관인 그리고 전자이미지 관인은 우리가 12회를 대비해서는 너무 중요하게 외우셔야 돼요. 지금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약하게 쓰셔도 무방하시겠죠. 왜냐면 10점, 10점을 써야 돼요. 10점, 10점. 그러면 한 3점, 3점, 3점 이 정도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관인의 폐기로. 자, 관인의 폐기도 한 10점 정도 분량으로 쓰셔야 되는데 폐기에 관련해서 폐기 사유, 폐기 절차 두 가지로 나눠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그거예요. 종류를 봤을 때 문제지에다가 보자마자 1번 관인, 2번 전자이미지 관인, 3번 특수관인, 폐기, 1번 폐기 사유, 2번 폐기 절차. 그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의 문제집 보자마자 5분 안에 결정이 돼요. 5분 안에. 그래서 보자마자 머릿속에 목차가 쫙 정리가 되면 손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관인을 폐기하는 경우는 4가지 우리가 공부했었죠. 첫 번째, 행정기관이 폐지, 없어지면 그 도장 필요 없고, 두 번째, 기관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도장도 다시 파야겠죠. 자, 세 번째, 관인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잊어버렸으니까 안 쓴다고 폐기해야 되겠죠. 또는 관인이 마멸, 달아 없어졌어요. 그럼 안 쓸 거니까 폐기해야겠죠. 그런 경우. 자, 그런데 폐기를 할 때 굉장히 도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폐기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폐기하는지 폐기 사유를 써야지 이 폐기일 이후에 관인이 돌아다니면 잘못된 관인이겠죠. 그래서 폐기일과 폐기 사유를 기재를 해서 가장 중요한 연구 기록물 관리 기관에다가 이관을 해서 여기다가 영원히 이제 보관을 하는 거죠. 연구 기록물 관리 기관에다가 이관을 해야 돼서 거기서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관인의 종류 폐기.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나눠서 우리가 배점을 줘야 되고, 목차를 먼저 잡아야 되겠구나. 계속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1회 기출문제, 문제 2까지 받고, 이제 한번 방향성을 잡았으니까 1회, 2회는 2교시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2교시는 우리 3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